자, 5장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 준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결산에 있어서 회계 기간과 결산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결산 순서에 보시면은 결산 준비에서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결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2가지는 서로 이제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에서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여기 회계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산 준비, 이제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것들이 미정리 계정의 정리, 그리고 각종 장부의 기록 검증, 각종 자산의 평가와 상각, 그리고 각종 충당금 설정, 손익 계정의 이제 보정, 그리고 본결산에 있어서는 당기 순손익 산출, 그리고 총계정 원장 마감, 각종 보조 장부의 마감. 그래서 지금 각종이 이제 예비 절차에도 있고 본결산에도 있는데, 자, 장부의 마감입니다. 마감. 마감은 다 본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주목적이 이제 이익이 얼마냐, 그리고 법인세 납부세액이 얼마냐, 그것이기 때문에 본결산과 이제 예비 절차 요 2가지는 충분히 이제 구별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에 좀 더 키워드를 잡으시고, 요 나머지 것들은 예비 절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이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해드렸고, 자, 재무제표 농협상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주석 이게 없는 거죠.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이제 그것은 이제 농협상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결산을 실시합니다. 이제 가결산은 3개월마다 하는 거죠.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결산을 실시합니다. 농축협은 매 회계연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결산을 실시한다. 가결산 기준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휴일의 직전 거래일에 가결산을 실시하되, 재계정의 결산 수정 기표나 장부 기장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원가 계산 등을 위하여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등은 매월 단위로 기표 계상할 수 있다. 자, 감가상각비에 있어서는 월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가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기표 계상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실시할 때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도 역시 감가상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농협에서 대출 채권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제 기표하고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결산 준비, 이제 예비 절차입니다. 우선 미정리 계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농축협과 중앙회, 그리고 다른 농축협 간, 그리고 농축협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수수료, 조작비,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등은 결산일 이전에 전액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결제 자금 이자, 그리고 각 회계 간의 사업 부분 간의 내부 자금 이자, 그리고 전속 공통관리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산일 이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그리고 미결산 계정잔액은 건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정당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지금 가지급금, 가수금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이제 회계상에 뭐 만약에 이제 앞쪽에서 다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납해서 돈이 남았다, 돈이 모자란다, 그리고 마트에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품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이렇게 해서 다 일단 정리를 해놓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끝까지 정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채권의 회수, 결산기가 되면 상환기일이 경과하거나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각종 채권과 동미수 채권의 발생 이자는 전액 회수하고, 미수 수수료는 결산일까지 전액 수령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금 수수 계정의 정리,
그래서 본지점 감옥의 금액은 거래상대 사무소의 원장 금액과 대사에서 미달이 없도록 정리해야 되고, 이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 사무소에서는 이자 수익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해서 본지점의 계정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 손익 수정 금액의 환원기표분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환원기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선수 수익이 있다, 아니면 선급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1년치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기간의 올해까지의 비용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환원기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일에 손익계정의 보정기표하여 당해연도 첫 영업일자로 환원기표한 미수수익 환출. 자, 미수수익입니다. 그러면은 받지 않은 금액을 다시 환출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의 환입의 과목의 금액은 잔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검정글씨 전표로서 다음과 같이 대체기표하여 정리한다. 그래서 지금 환입과 환출 계정으로 해서 이것은 잘못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정당한 계정에서 들어오고 빼고 이걸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조 계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 계정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조 계정을 써서 대충 계정으로 해서 예전과 진짜 실현되었던 그 금액의 비용만큼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소에서는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 중 실제 발생한 제조 계정은 대변으로 정리하여 제공품 계정 차변과 대체기표하고 예정 배부한 배분 제조비 과목의 대변 금액과 제공품 계정의 차변 금액 중 완성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차변으로 대체기표하고 배분 제조비 과목의 잔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해서 지금 가공 사업에 있어서 제조 계정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제조 계정은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제품이 원료를 투입해서 이게 10% 완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15% 완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50% 완성된 거, 75% 완성된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 완성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해서 연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간쯤에서 결산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비용에 있어 가지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배부된 그 금액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분 예정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장부의 검증 대사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잔액과 보조부의 잔액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대사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해서 정당한 잔액으로 정정기표해서 상호 일치시킨다. 그리고 대차 누구에까지 대사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이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이익은 이익이 아닌데 이익이 발생되었다라고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할 때 가공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이익은 원래는 이익이 아닌데 이익을 높여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이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계상 이익의 외관을 갖추어 표시되고 있는 것을 가공이익이라고 한다. 비밀적립금과는 대조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밀적립금은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고, 가공이익은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이익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과대계산과 비용의 과소계산에 의해서 발생되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가공자산이 계산되게 된다. 그리고 가공이익이 원인이 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매출액을 실제보다도 과대 표시한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아지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시켜주죠. 그래서 매출액이 많아지면은 이익도 증가된다는 거죠. 자,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시키는 것인데, 매출액을 더 증가시키면 매출이익도 당연히 증가가 되고 따라서 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 거죠. 그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과소 계상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뭐 30년으로 감가상각을 시켰다 해서 과소 계상을 시켜버리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익이 발생이 되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의 과소 계상,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의 과대평가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로 평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익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손익의 과소계상, 그리고 평가이익의 과대계상. 자, 이러한 경우에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적립금은 다른 적립금과 같이 이익 처분의 결과 유보된 적립금이 아니고 계산상 은폐된 적립금을 말한다. 따라서 은폐적립금 또는 비공시 적립금이라고 한다. 뭐가? 비밀적립금이. 예를 들어 자산을 정당한 가액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은 은폐되어 재무상태표에 과소 표시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적립금은 공시적립금이라고 하고 은폐된 적립금을 비밀적립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10억짜리였는데 이걸 만약에 7억이라고 해놓는 그러면 3억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밀적립금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과소평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서 발생된다. 해서 지금 앞쪽에서 나왔던 가공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의한다. 일단은 원칙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해서 금액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저가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가 있고 취득원가가 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시가가 보니까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7,000원 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얼마로 평가해야 될 것이냐. 낮은 금액 시가 이걸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매출원가에 가산을 시킵니다. 매출원가에 가산을 시켜가지고 그만큼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이고 평가손실 누계액을 당해 해당 재고자산 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누계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어주는 거죠. 평가손실 누계액 만약에 3,000원 그리고 또 하락하면 5,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 및 사업채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면은 지금 대출채권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서 정상 요주의 고정 추정 손실 회수 의문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손 설정률을 정하는 거죠. 해서 1%, 5%, 10%, 55% 이렇게 해서 정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시켜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둬야 된다. 그리고 상호금융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적립률에 따른 요 적립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손 추산액보다 클 경우에는 자, 요 적립액이 대손 추산액보다 클 경우입니다. 클 경우에는 요 적립액을 그러면은 적립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을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대출 채권이 100억, 자 30억짜리 대출 채권이 이제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일 때는 1%를 적립을 시켜놨는데 이게 대손 이제 자산 건전성 분류가 계속 하락을 해서 이걸 적립을 시켜놓은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런데 실제 대손이 일어날 못 받을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억이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10억 가지고도 15억을 못 쳐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다시 해서 대손 충당비로 빼내가지고 충당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 추산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클 경우 자 대손 추산액이 추정해서 계산했는 금액이 만약에 15억이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10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손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더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왜냐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해서 이제 비용을 더 떨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과 직접 관련 거래 이외의 대손 충당금 설정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로 해서 이제 충당을 시키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대변에 보시면은 해당 채권 과목 해서 대출 채권 해서 이게 만약에 15억이고 대손 충당금은 10억이고 그리고 대손 상각비는 다시 5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추산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작을 경우 해서 대손 추산액이 만약에 7억이 발생되었고 대손 충당금은 10억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이 남는 거죠. 우리가 많이 쌓아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을 시켜주고,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시켜주면은 이것은 영업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채권이기 때문에, 대출 채권은 우리의 주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으로 해서 환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사무소에서, 지점에서 가결산을 이제 쭉 했는데 9월 달에 가결산을 하니까 손익이 5천만 원이다. 왜 이러냐? 라고 하니까, 연체채권이 발생돼 가지고 대손 충당금으로 만약에 35억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12월 달에 결산을 딱 해보니까 손익이 만약에 15억이 발생됐다.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12월 31일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이자하고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도 그만큼 할 필요 없이 다시 환입이 들어가서 영업수익으로 반영이 되어서 15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과 직접 관련은 거래 이외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 되면은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영업수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당 부채로 이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계연도 말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해서 이제 전 직원 다 합산해 가지고 퇴직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충당 이제 비용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충당 부채로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나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기 명퇴 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명퇴금입니다. 명퇴금. 자, 그러면 명퇴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쌓아져 있는 그 금액하고는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명퇴금은 보너스 쪽으로 해서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표를 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원래 기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퇴금의 지급은 퇴직금 추계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고 여기에서 빼내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에 있어서 특별 퇴직급여 과목으로 해서 거기에서 빼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퇴를 갑자기 많이 한다, 10명이 한다, 이렇게 되면은 판관비가 모자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명퇴금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빼내가지고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에서 빼내와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의 보정입니다. 해서 미수 수익을 보정합니다. 해서 미수 수익은 전액 보전한다. 자, 일단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가 있는 대출채권, 이것에 있어서는 미수수익을 다 보정을 시켜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출채권 3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4%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 수익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익으로 다 미수수익으로 다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미수 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예시가 좀 많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 취지는 읽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안 될 부분이라서 이제 생략을 해놨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 경우에는 미수 수익을 다 설정을 해놔도 되겠죠. 자, 가에 보시면은 정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미수 수익을 당연히 보정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쪽 기관들은 당연히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손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곳에서는 다 보정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수익을 다 계상을 시켜둬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지문에는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연체가 있는 대출 채권에 대해서 미수 수익은 일단 전액 보정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틀렸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정 처리는 자, 1, 2, 3, 4 이제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발생 그리고 이연 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앞쪽에서 기업 회계할 때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계정 과목이 뭘로 구성이 되는지 그걸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회계 연도에 기속될 수익으로서 결산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 과목을 미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자, 9월 달에 대출을 하고 2월 달에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2월 달에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이자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조합원에 있어서 정상 채권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는 당연히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회계 연도에 기속될 비용인데, 자,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결산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 이자 해서 1년 후에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1년 후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이 지나다 그럼 그 3개월이 되는 것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는 비용이다. 그리고 3번에 당해 회계 연도에 기표 처리된 수입 금액 중, 자, 기표 처리된 수입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화재 보험료로 1년치를 미리 선납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지금 3개월치가 올릴 거고 이제 내년 9개월치가 남아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걸 받았는 거에 대해서 수익 금액은 3개월치만 따져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먼저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선수익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 회계 연도에 기표 처리된, 자, 기표 처리된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된 금액 중, 비용 중 회계 연도에 다음 회계 연도에 기속될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성급 비용 과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 업무용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성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각 계정 과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당 부채의 설정입니다. 충당 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입니다. 현재 의무. 자, 앞쪽에서 이제 기업 회계할 때 이제 부채의 성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현재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출될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 지금 이제 삼성 휴대폰에 배터리가 불이 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불이 나면은 이걸 서비스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이러면은 지금은 불이 났더라도 그게 3년 안에 불이 날 이제 휴대폰 대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0대다. 그러면 1000대에 만약에 15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충당부채로 계상을 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급될,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며 손실부담 계약, 복구 충당부채, 소송 관련 충당부채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예비 절차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 예비 절차에 이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오히려 이제 결산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체 회계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